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에 두산그룹이 많이 어렵죠. 그래서 두산그룹 위기 원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신문 기사나 전문가 인터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 좀 넣고 해서 정리한 것이니까요. 뭐 이게 뭐 100% 맞다 그르다를 떠나서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두산그룹 위기에 대해서 뭐 술자석이나 이런 데서 화제가 나오면은 얘기거리로 좋잖아요. 예. 일단 두산그룹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그룹이라고 합니다. 1800년대 말에 박승직이라는 분이 이제 창업을 한그 박승직 상사라고 했나요? 뭐 그래서 그리고 지금 2세 박두병 회장,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아들들이 많았는데 이때 좀 재밌는 게 이 아들분들이 형제 상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형제 승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장남 박용곤 회장이 했고, 그 다음 차남 박용호 회장, 박용성 회장, 박용현 회장, 박용만 회장. 이렇게 다섯 형제가 순서대로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 비극이 하나 있었죠. 차남인 박용호 회장이 이제 좀 튀는 행동을 했죠. 동생한테 안 물려주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형제들 간의 회의에서 영원히 두산그룹에서 퇴출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차남 박용호 회장님은 성지건설이라는 데를 인수해가지고 나름 다른 그룹을 하나 만들고 싶었는데 성지건설 뭐 부도나고 뭐 이래가지고 결국은 자살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삼남인 박용성 회장은 회장이 됐을 때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스갯소리로 우리 두산그룹은 사우디 방식이다. 이 사우디 방식 아시죠?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그 방식이다라고 주장해서 그때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이 박용현이라는 분은 서울대 의대를 나온 의사 선생님이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 박용만 회장은 아시죠? 그 SNS로 유명한. 그래서 이렇게 3세대가 다 되고 다시 장남 박용곤 회장의 장남인 박정원 회장이 지금 두산그룹의 회장입니다. 그 다음에는 동생인 박지원 씨가 회장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차남은 뭐 그룹에서 되셨으니 이제는 끝났고, 삼남의 첫째 아들인 박진원 회장, 그 다음 박사곤 회장, 그 다음에 박대원, 박영원, 박인원, 박서원, 박지원. 뭐 또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요즘 두산그룹이 워낙 어려워서요. 아, 이거는 보시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사우디가 형제 상속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초대 국왕인 압둘 아지즈라는 분이 뭐 부인만 최소 22명이고 아들이 44명인데 그 아들들이 이제 2대, 3대, 4대, 5대, 6대 쭉 내려갔었죠. 그래서 현재 국왕은 살만이라는 국왕이고 그 다음에 또 동생한테 물려주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님들의 아들들을 이제 다 체포하거나 뭐 구금하거나 뭐 또 비행기 사고, 헬기 사고로 죽고 뭐 이래가지고 지금 무함마드 빈 살만이라는 이 85년생이시더라고요. 작년에 한국에 방문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제 형제 상속이었다라는 게 두산과 사우디아라비아 왕조가 좀 닮았다. 자, 두산그룹의 계열사 지분 구조를 보겠습니다. 일단 그 박 패밀리가 주두산 지주회사죠를 지배하고 있고 이 주두산이 두산중공업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 두산중공업이 실질적인 지주회사입니다. 이 밑에 이제 웬만한 주력사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두산건설을 100% 보유하고 있고 두산인프라코어, 그다음 두산인프라코어 밑에 두산밥켓 2007년에 인수한 미국에서 인고솔랜드로부터 인수한 기업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두산이 지금 어려운 이유, 이제 여러 전문가 의견 종합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정리하기로는 이제 크게 네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 어려운 두산건설을 꼬리 자르기를 못하고 퍼주기 지원을 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밥캣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2007년에, 2008년에 리만 브라더스가 나면서 이 밥캣이라는 데가 건설 장비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건설업이 완전히 파탄 났죠. 그래가지고 몇 년간 밥캣 인수 때문에 곤혹을 치렀고, 다음 세 번째로는 2015년에 파리 기후변화 협약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두산중공업이 이제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게 석탄화력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이런 발전소인데 그러니까 태양광이나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에는 두산이 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석탄화력 발전이나 원자력 발전 같은 것들이 이런 기후 변화 협약으로 특히 석탄화력 발전이겠죠. 그 수주액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원자력 발전을 이제 각국이 회피함으로써 우리나라 이제 문재인 정부도 원전에서 탈피하는 게 이제 정책 중에 하나잖아요. 아젠다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어려워졌다. 크게 네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두산중공업 실적 추이를 한번 보기로 하죠. 두산중공업 연결 손익계산서를 보고 계신데요. 이게 좀 표가 보기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일단 이 막대 그래프는 매출액입니다. 이 연두색이라고 할까요? 그거는. 그리고 영업이익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을 보시려면 오른쪽 수치를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 수치를 보면 영업이익이 거의 뭐 아주 좋습니다. 2019년만 해도 뭐 거의 1조 가까이 되네요. 그죠? 오른쪽 축에 나와 있는 게 1조잖아요. 2019년에. 그리고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게 당기순이익인데 이게 개판입니다. 이게 다 적자예요. 지금 보면은. 특히 2015년에는 1.7조, 1.8조 적자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영업이익은 지속 흑자인데 두산중공업이 근데 당기순이익은 계속 적자다. 아, 예, 보시고 계신 거는 제가 한번 엑셀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2014년, 그 다음에 작년, 그리고 올해 3월 말, 이렇게 올해 3월 말 기준으로만 한번 대차 대조표를 한번 볼까요? 그럼 차입금이 지금 11조 가까이 있네요. 차입금이 11조. 엄청난 거죠? 부채 비율이 327%입니다. 보통 200%를 넘어가면 상당히 어려운 기업이라고 합니다. 차입금 의존도라는 것은 좀 생소하실 텐데요. 분모가 총 자산이고 분자가 총 차입금입니다. 그러니까 총 자산을 어떻게 구입하는데 차입금이 42%가 쓰였다. 이거는 보통 30%를 넘어가면 상당히 위험한 기업이라고 평가합니다. 회계학자들은요. 그리고 두산중공업의 손익계산서 오른쪽에 있는데요. 2014년에 18조였던 게 2019년에 15조, 매출이 줄었죠. 영업이익은 한 9천억이었고 2019년에는 한 1조 됐는데 이자 비용을 보십시오. 이게 영업이익이 1조 좀 넘었는데 이자 비용도 1조 좀 넘었어요. 거의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이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 받고 나면은 그냥 똔똔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당기순이익은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이죠. 이자 보상 배율이라는 거는 이제 영업이익을 나누기 이자 비용 하는 건데 이게 1을 뭐한 2인가요? 2 정도 돼야 괜찮은 기업이다 그러는데 1이라 그러면 상당히 안 좋은 기업입니다. 한마디로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 내기 바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반복일 수도 있는데 다시 숫자로 보여드리면은 영업이익은 계속 흑자다. 거의 뭐 8천억, 9천억, 1조, 1.1조 이렇게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데 당기순이익은 뭐 계속 적자입니다.
이 누적 적자만 다 더해도 대충 뭐 한 마이너스 2.5조 될 것 같은데요. 최근 5년간.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건 두산 인프라코어인데 여기도 지속 흑자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두산 인프라코어는 아까 그 지분도에서 보셨겠지만 두산중공업의 자회사입니다. 두산중공업이 35%인가 지분을 들고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실적이 좋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두산중공업이 적자를 내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 이유라고 했던 두산건설 퍼주기 지원 때문이다. 꼬리를 자르지 못하고. 자, 두산건설 실적을 보겠습니다. 보면은 2016년부터 19년까지 보면은 뭐 매출액은 거의 뭐 1조 넘고 영업이익 이렇고 한데 당기순 손실이 엄청나죠. 뭐 3,500억 손실이 나고 1,800억 손실이 나고 5,500억 손실이 나고 작년에도 손실이었습니다. 두산건설이 왜 이렇게 어렵나 보면은 제일 큰 이유로는 모든 사람들이 일산에 지은 제니스라는 그 주상복합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 2,700세대인가 그런데 대규모 미분양이 나서 할인 분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손실이 많이 생겼고 아직도 뭐 몇몇 가구는 미분양 상태라고 합니다. 2009년에 지은 건데 말이죠. 그리고 두산건설의 또 주요 손실을 보시면은 여기 제니스가 있고 뭐 토목 사업에서도 손실이 났고 해서 뭐 보면은 4,500억 정도 손실이 났네요. 이게 언제 집계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보다 더 클 겁니다. 손실이. 특히 이자 비용이라는 거를 감안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대규모 건설 공사는 차입을 많이 PF라 그러죠. 차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이자까지 치면은 손실 규모는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의 두산건설 지원 이력을 보면은 2011년에 3,900억 유상증자, 2013년 3,000억 유상증자, 2016년 4천억 원 그 RCPS라고 하죠. 그 전환 상환 우선주를 이제 받아준 거죠. 2019년에는 3천억 원 또 유상증자해서 다 합계를 내보니까 거의 2조 원에 가까운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산중공업이 왜 어려운지 대충 제일 큰 이유가 이해가 가시죠? 두산건설이 어려운데 그러면 딱 자기 지분인 그냥 100%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자기 지분 날려버리고 꼬리를 자르고 끝났어야 되는데 계속 두산건설에 퍼주기 지원을 했던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유로 꼽은 거는 밥캣이라는 이제 어, 그 미국 회사를 인수한 건데요. 2007년에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두산그룹이 M&A로 큰 회사입니다. 원래는 뭐 오비 맥주 같은 거와 같은 그 식료품으로 큰 기업인데 2000년대 들어와서 맥킨지인가 어디 컨설팅을 받고 난 다음에 모든 그 식품 사업, 식료품, 주류 사업을 다 매각하고 중공업 기업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한국중공업을 2001년도에 인수를 했고 대우종합기계를 2005년도에 인수했고 각각 두산중공업이 됐고 두산인프라코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아주 최고의 딜이라고 평가받아요. 두산중공업이랑 두산인프라코어, 그러니까 한국중공업이랑 대우종합기계 인수는 아주 최고의 딜이라고 평가받습니다. 뭐 혹자는 그러더라고요. 한국중공업 그 4억, 그러니까 뭐죠? 그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 아파트가 이제 한국중공업 소유였는데 그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니까 그거를 그 직원들한테 그냥 분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고. 그러면서 인수금액 3천억을 다 뽑았다 뭐 이런 소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이제 밥캣 이게 뼈 아픕니다. 여기 4조 5천억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실제로 지급한 금액은 51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의 그 소형 건설 장비 하는 회사를 인수한 거예요. 그 51억 불을 주고 인수한 2007년에 인수한 구조를 잠깐 살펴보면은 자, 두산 인프라코어가 인수를 했고요. 두산 그 인거솔랜드라는 그 건설 쪽에 유명한 회사 밑에 밥캣이라는 게 하나의 자회사였는데 두산 인프라코어가 이제 51억 불을 주고 인수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어떠한 그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 페이퍼 컴퍼니죠. 이거를 만들어요. 그래서 14억 불을 넣고 여기에 파이낸셜 인베스터들이 8억 불을 넣고 그다음 은행들이 차입금 그러니까 돈을 빌려줘서 29억 불. 이자율도 엄청 높았습니다. 7.5%. 그래서 총 이제 부채와 자본 더해서 그 51억 불을 만들어서 이 51억 불을 주고 밥캣집은 100%를 사옵니다. 이게 딜 스트럭처였고요. 근데 51억 불이면은 지금 현재 환율로 치면 거의 6조 가까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그 전전장에서는 4조 5천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도 그래서 다시 환율을 한번 살펴봤는데 저는 2000년 들어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항상 1000 이상인 줄 알았어요. 근데 2005년에서 7년 요 사이에 지금 제가 화살표로 빨간색으로 쳤죠. 이때 1000 이하로 내려간 적이 있어요. 그때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로 봤을 땐 정말 싸게 인수한 거죠. 그러니까 달러로 인수를 하는데 달러 값이 쌀 때 인수했으니까 환율로 봤을 때는 아주 기가 막히게 인수한 겁니다. 그런데 바로 환율이 확 튀죠. 이게 이제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2008년에 일어나서 다시 1000원대로 복귀하는 거는 뭐 물 건너갔고 또 환차 이익은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이번 M&A를 통해서. 왜냐하면 그 밥캣이라는 건 다 달러 자산이니까요. 근데 이제 밥캣이 이제 천덕꾸러기가 된 게 인수하자마자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제가 더했지만 첫 해 마이너스 5,500억, 둘째 마이너스 8천억, 2010년에 마이너스 4,600억, 2011년에 마이너스 850억. 4년 연속 적자를 때려 먹는데 이게 이제 버틸 재주가 없죠. 지금 밥캣을 인수하기 위해서 차입금도 엄청나게 조달을 했는데 두산그룹이 밥캣이 적자까지 이렇게 크게 내니 그때 아주 힘든 거였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부산 밥캣이 최근 5년간은 효자 노릇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4천억에서 4,500억, 거의 작년에는 4,8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효자 노릇을 했지만 그룹이 근본적으로 어려워진 거는 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엄청난 적자 때문에 그때 두산그룹이 뭐 그때도 뭐 휘청휘청 한다. 뭐 그때 3D라 그랬나요? 3D? 동양, 뭐 동부, 두산 이렇게였나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웠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그룹들이 그리고 제가 세 번째로 꼽은 이유죠. 파리 기후 협약 2015년에 체결됐는데요. 이거는 이제 97년에 체결된 교토 의정서와는 다르게 아주 게임의 룰이 바뀌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저 남태평양에 있는 무슨 섬나라까지도 다 참여하는 196개국이 참여하는 협정이었어요. 그래서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까지 제한하기로 노력한다. 그래가지고 2023년부터는 이행사항 점검해서 그 어떤 벌칙이 주어지거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석탄 화력 발전소들을 모든 나라들이 이제 꺼려하게 됐죠. 그리고 뭐 요거는 뭐 참고로 보여드리는데 이건 뭐 발전원별 발전 단가는 뭐 발표하는 데마다 달라서 이게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원자력 선탄 화력보다 태양광이나 풍력이 훨씬 더 발전 단가가 싸게 먹힌다. 더 경제성이 있다. 뭐 이런 분석인데 뭐 이거는 제가 볼 땐 크게 믿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미국과 영국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세계 각국이 석탄 화력 발전소를 안 짓기 시작했어요. 탄소 배출량 때문에. 그러니까 두산중공업의 신규 수주 실적 추이를 보시면은 이 그래프가 계속 꺾어지잖아요. 17조 하던 게 15조, 14조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유를 들은 게 원전에서 탈피했다. 이거는 이제
문재인 정권을 이제 비판하는 이제 보수분들, 보수 경제신문이나 보수 신문이나 보수 언론들이나 보수 유튜버들이 많이 얘기하죠. 멀쩡한 두산중공업을 원전 탈피를 해가지고 말아먹었다. 예, 이것도 뭐 크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두산중공업의 사업 비중을 보면은 원자력 발전이 한 15%를 차지하고 있어요. 뭐 어떤 분들은 그러겠죠. 뭐 15%가 대수냐. 뭐 그리고 뭐 15%면은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 쪽에서 나오는 이익이 실제로 지금 크게 줄지 않았다. 장기 계획이니까요. 원전에서 탈피하는 거는. 하지만 뭐 또 그렇다고 해서 영향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원전에서 탈피한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조금 미쳤을 거다. 그래서 제가 4번으로 놓은 이유가 그겁니다. 제가 볼 때는 화력발전 이게 더 큰 이유 같아요. 화력발전.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다시 정리해 드리면은 그 못난 자식인 두산건설에 대한 그 아낌없는 지원, 그 2조에 가까운 지원 때문에 가장 컸고 밥캣 인수한 다음 밥캣이 리만 인수 때문에 엄청나게 적자를 봐서 그것도 한 2, 3조 적자 본 것 같은데 아까 숫자 보니까 그 다음에 각국들이 화력발전소를 안 짓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원전마저도 우리나라가 이제 더 이상 안 짓는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현재 두산중공업이 크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제가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이랑 언론 기사 같은 거를 보고 또 제 개인적인 의견 추려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신문들이나 다시 언론을 접하시면 훨씬 더 두산중공업 사태를 이해하시기가 아주 쉬울 거라고 봅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